자, 이번 시간에는 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온도예요.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체온은 36.5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온도는 이따가 배울 열이라는 개념이랑 구분을 해야 돼요. 열은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이동하는 것이고, 온도는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온도의 단위는 섭씨 도가 있고 켈빈이 있다. 만약에 27도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273을 더해주게 되면 300켈빈이에요. 그러니까 이 27도랑 300K는 동일한 온도예요. 섭씨를 켈빈으로 바꾸려면은 273을 더해줘야 된다. 그리고 온도는 이제 알코올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온도는 입자의 운동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에 대해서 볼 거예요. 모든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입자의 운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온도가 있다는 거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다. 그리고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은 지금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동일한 시간이 지난 후 관찰을 해보니까 왼쪽 그림은 입자 운동이 둔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 보여요. 입자 운동이 둔한 이유는 온도가 낮기 때문이고, 입자 운동이 활발한 이유는 온도가 높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겪었어요. 왜냐면은 설탕을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에 녹여보면은 뜨거운 물에서 더 잘 녹죠. 왜냐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도가 나와요. 전도는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열을 받은 입자들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웃한 입자로 이 열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열을 지금 왼쪽에서 받았는데, 왼쪽에 있는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른쪽으로도 쭉 열을 전달해줘서 결국에는 모든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가열해도 막대 전체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한다. 그리고 오른쪽 예시도 볼게요. 지금 뜨거운 국에다가 은수저를 놨어요. 그러면 이 은수저를 만지면 뜨겁겠죠. 이게 바로 고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할 때 전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생각해보면은 금속이랑 플라스틱을 비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냄비는 거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손잡이만 플라스틱으로 바꿔놨어요. 그 이유가 플라스틱은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도의 특성을 통해서 냄비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대류에 대해서 볼게요.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아랫부분에서 지금 가열을 하고 있어요. 가열을 하니까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뜨거운 물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막 퍼져서 밀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차가운 물은, 모서리에 있던 차가운 물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얘는 비교적 차가우니까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해서 어느 정도 뭉쳐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밀도가 높은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고 낮은 물질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직접 물질들이 이동한다는 거고, 액체나 기체에서 주로 열이 이동한다. 그리고 오른쪽 예시를 보면은 지금 집 내부가 나와 있는데,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고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난로를 틀었을 때도 난로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집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고, 에어컨을 틀었을 때도 집을 이제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해놓은 것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볼게요. 복사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 열은 우주가 거의 진공 상태인데 지구까지 열이 잘 도달이 되죠. 이 이유가 바로 열이 물질을 통하지 않고 빛과 같은 형태로 직접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공 상태일 때도 복사 형태로 열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나온 난로 같은 경우가 이제 복사 방식으로 열을 전달해준다. 그리고 오른쪽 예시에 토스터기도 지금 비슷한 원리고, 또 그 오른쪽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집이 나와 있는데 적외선도 열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사의 방식으로 열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복사되는 열의 양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단열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단열을 잘 하려면은 전도도 막아야 되고 대류도 막아야 되고 복사도 잘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열이 잘 될수록 물체의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단열재도 보면은 단열재는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내부에 공기를 포함하는 공간이 많을수록 효율적이다. 공기는 열을 잘 전달해주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열의 이동을 조금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기가 많을수록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열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첫 번째로 보온병을 이용하죠.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에 온도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일단 맨 위에 이중마개에 플라스틱이 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도를 막아줘요. 아까 전에 냄비 손잡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중벽에 진공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아예 공기와 물질이 없으니까 전도와 대류를 둘 다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도금된 벽면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복사를 차단하는 거예요.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반사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집의 단열을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는다.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줌으로써 전도를 차단할 수 있어요. 열 전달도 잘 안되고 공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밑에 이중창의 공기, 그러니까 창이 하나 있는 것보다 창이 두 개가 있을 때 훨씬 단열이 잘 되죠. 그 이유가 중간에 있는 공기가 단열재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열평형에 대해서 볼게요. 열은 맨 처음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열량은 이동한 열의 양을 나타내요. 열을 얻게 되면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온도가 높은 물질이 있고 낮은 물질이 있었어요. 그럼 온도가 높은 물질은 입자 운동이 활발할 거고 낮은 물질은 입자 운동이 둔하겠죠. 그런데 접촉하게 되면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고온의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입자 운동은 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 저온이었던 물질은 온도가 높아질 거고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르고 나면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열이 다 이동을 해가지고 열평형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온도가 동일해지고 입자 운동도 동일해졌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온도가 낮은 물질이 있고 온도가 높은 물질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서 일정 시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열평형 상태로 쭉 유지가 된다.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열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고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만큼 저온의 물체는 그 열을 얻는다. 그래서 잃은 양이랑 얻은 양은 같아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열량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많이 쓰고요.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물체는 당연히 잃거나 얻은 열량에 비례해서 온도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물체의 온도 변화는 흡수한 열량이 클수록 더 커질 거고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밑에 예시들을 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물 1kg를 1도씨 높였어요. 그러면은 아까 개념에서 본 대로 1kcal의 열량이 소모되고 두 번째 예시는 똑같이 물 1kg인데 2도씨를 높였어요. 그럼 2배인 2kcal를 소모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시를 봤을 때 열량과 온도 변화는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물 2kg를 1도씨 높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kcal를 소모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시에서는 1도씨밖에 못 올렸고 두 번째 예시에서는 2도씨를 올렸죠. 그러니까 이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비교하면 똑같이 1도씨를 높였는데 첫 번째에서는 1kg 했으니까 1kcal를 썼고 세 번째에서는 2kg 했으니까 2kcal를 썼죠. 그러니까 소모되는 열량은 질량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비열에 대해서 볼게요.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 비열에 대해서는 개념을 그대로 외워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개념을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지 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이런 식으로 써주고 물의 비열은 1이다. 아까 전에 예시에서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일 때 1kcal가 소모됐죠. 그러니까 물의 비열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 공식을 보면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에 열량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열량의 공식을 먼저 써볼게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치면은 비열이 1이죠. 만약에 물의 질량이 1이고 온도도 1도씩만 높였다면 열량은 1인 거고, 또 다른 예시로 물이라서 비열은 1인데 질량이 2kg가 있었고 온도 변화가 2도씨가 있었어요. 그러면 열량은 4겠죠. 그럼 반대로 비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열량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열의 공식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비열의 기호는 소문자 C라고 쓰고 질량은 M, 온도 변화는 T, 열량은 Q라고 쓴다. 그래서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니까 C, M, T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비열이 다르다. 비열은 각 물질마다 갖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고,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잘 변해요. 밑에 여러 가지 물질들의 비열을 볼게요. 일단 물의 비열이 1로 지금 가장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물은 온도 변화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은 온도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70%의 물이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납은 비열이 0.03이에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매우 쉬운 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계속 봤듯이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 식을 때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되게 큰 편이라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다.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볼게요. 해안 지역에서는 낮에는 해풍,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바다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비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낮 시간대에는 이 물이 늦게 데워지니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육지보다 바다가 온도가 더 낮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육지는 비열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데워져서 온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육지 부근에서는 이 아랫부분의 공기가 따뜻하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바다 부근에서는 공기가 차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랫부분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해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밤을 보면은 바다는 온도 변화를 잘 하지 않아서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바다의 온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죠. 그리고 육지 부근에서는 빠르게 식어서 온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낮이랑은 완전히 반대로 육풍이 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을 보면은 해안 지방은 내륙 지방보다 연교차나 일교차가 적다. 그러니까 해안 지방은 물로 되어 있으니까 온도 변화가 조금 적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사람의 체온은 유지된다. 몸의 약 70%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 물의 비열이 높아서 사람의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이용하는 예시들도 볼게요. 물을 자동차 엔진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냉각수를 더 가지고 이 냉각수가 너무 빨리 뜨거워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이 엔진을 식혀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뚝배기는 금속 냄비보다 비열이 커서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그래서 뚝배기 안에 있는 찌개 같은 걸 먹으면은 그 온도가 계속 유지되죠.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는 양은 냄비에 많이 끓이죠. 이 이유가 양은 냄비는 비열이 낮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온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고 빠르게 끓여야지 라면이 불지 않기 때문에 양은 냄비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비열이랑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보일러는 비열이 큰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한다. 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이 물이 돌아다니면서 난방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열 팽창에 대해서 볼게요. 열 팽창은 물질에 열을 가했을 때 물질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 팽창 정도가 크다. 그리고 물질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열 팽창의 정도가 달라진다. 팽창은 기체가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예요. 이 이유는 입자들의 거리가 멀수록 더 팽창이 잘 돼요. 왜냐면 그만큼 이 입자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더 팽창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 팽창이 일어나는 까닭을 볼게요. 물체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구성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보면은 어떤 고체를 가열을 했더니 얘네들이 운동이 훨씬 활발해지면서 사이사이 거리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팽창이 될 수 있다. 액체도 마찬가지로
왼쪽 그림에서는 처음 높이가 이만큼이었는데 가열을 하다 보니까 나중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열팽창에 의한 것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열팽창에 의한 현상과 이용이 나오는데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어요.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면은 위쪽에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있고 아래쪽에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금속 중에서 열팽창을 하는 정도가 더 큰 금속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래는 조금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금속이 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냉각을 하면은 휘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금속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더 크니까 온도의 반응이 민감해요. 그러니까 냉각을 해서 얼음을 붙여놓을 때도 더 많이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휘게 된다. 아래에 있는 금속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보면은 두 금속의 열팽창 정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휘어진다. 네, 그러겠죠. 그리고 가열할 때와 냉각할 때 반대 방향으로 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 및 현상을 볼게요. 차가운 유리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은 유리컵이 깨질 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에 의해서 빠르게 열팽창을 하다 보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러다가 균열이 생기고 깨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의 높이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다. 여름철에 더 팽창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리 철로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서 여름에 열팽창해서 휘는 것을 막는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틈이 있는데 틈이 없게 되면은 얘가 열팽창해서 휘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틈을 만들어 놓는다. 마지막으로 열팽창에 의해서 음료수 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팽창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